동탁을 제거하려고 모였으나 이게 진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탁에겐 항상 누가? 여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투를 벌여도 연합군대의 장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장수가 나서서 여포와 일합을 겨루는데 그가 바로 장비였던 것이에요. 청나라 때의 비단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누가 여포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치 여포가 그럼에도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3대 1이니까 장비가 제일 맞서서 지금 전투하고 있고 관우가 막 동참하고 가장 뒤에 유비가 이제 참여하면서 사수관에서 벌였던 또는 호래관에서 벌였던 이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데 장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사람이나 여포의 정말 무력은 대단했기에 관우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유비도 나와서 도와주게 되는 호래관 혹은 사수관에서 펼쳐졌던 이 전투. 내노라는 영웅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지지부진하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모였던 연합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면서 사실 이 동탁 연합군대의 기치를 내걸었던 조조로서도 명분을 잃게 되면서 연주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근거지로 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고 시기를 엿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가게 돼요. 근데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게 됐어요. 대체 동탁을 죽인 건 누구였을까요? 아, 누구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그 오래 살 몸이 아니던데 보니까. 네, 뭐 고지혈증 지방 뭐 과다 이런 뭐 거, 이런 지방 걸로. 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탁을 죽인 사람은 조조도 아니고 원소, 유비 그리고 그의 삼형제도 아닌 옆에서 지키던 여포였습니다. 동탁 제거를 위해서 가장 준비했던 사람은 아까 말했던 사도 왕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문제는 동탁이 옆에 여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왕윤 옆에 수양딸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초선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유명한 미인계를 통해서 결국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여포는 동탁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동탁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저작거리에 버리고 그의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불이 타올랐다는 이야기가 기름이 있어요. 너무 많이 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정사 역사에서는 초선은 등장하진 않아요. 또 없죠. 네. 그러면 없고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탁 주변에 있는 미녀나 시비들, 그중에 여포와 시비와 모정의 일종의 썸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나 봐요. 자주 보니까.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 시비와 여포의 통정한 것이 들킬까 봐 여포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조심했었어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왕윤이 여포를 이간질하게 되면서 여포가 동탁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왕윤과 여포가 함께. 죽였구나. 결국 여포는 주군을 잃고 당시 영웅들에게 의탁하면서 시기를 엿보게 되는데 모두가 여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용장이니까 저 사람만 내 밑에 두면 천하무적이겠구나. 마지막 조조도 여포를 생포한 다음에 네가 내 밑에만 있다면 또 밑에 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조선에 잡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비가 조조에게 했던 말. 禀曹公，
在下有一事相求。吕布曾经拜过3位义父，其一是丁原，其二是董卓，其三是王允。这3位义父都托付吕布不浅。今日恳请曹公收吕布为义子，做他的第4位义父。 갈등하던 조조는 유비의 말을 듣고 그를 결국 죽여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고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조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 바로 동탁을 피해 도망온 황제, 그 어린 황제. 현재. 근데 이 어린 황제가 조조에게 조서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글을 보내게 된 거죠. 아, 요청했구나, 도움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조조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가서 그 황제를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력을 잡은 조조는 헌제에게, 그 어린 황제에게 수도를 옮기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허도는 아주 유리한 지역이고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기도 한 그 허도로 수도를 옮기자고 하는 거죠. 사실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보통의 쉬운 결정이 아닌데 어린 황제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황제에게도 직접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동탁에게는 두려워서 그랬다면 이제 너무 조조를 의지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의 권력은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 조조는 황제를 동탁처럼 폐위시키거나 죽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항상 황제를 옆에 두면서 몸을 자신은 낮추면서 웅크리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조조는 그런 행보를 했을까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명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조조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황제 천자를 폐위시키는 것은 결코 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동탁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반조조의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조조의 초기 행보에도 불구하고 소설 삼국지연의 같은 데서는 조조의 이런 모습들은 싹 빠지고 조조는 처음부터 정치적 야망 있는 사람처럼 황제의 권력을 농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법률을 만들게 돼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럴 때도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약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거나 행군을 하더라도 밭이나 논, 특히 보리밭이나 이런 데를 망치지 말라고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조가 공교롭게도 말을 타고 행군을 하다가 그 보리밭을 조조의 말이 밟아버렸어요. 조조의 말이 밟아버렸어요. 그러자 조조가 부하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부하가 하는 말은 신분이 높은 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조조가 여기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죄를 안 받으면 누가 이 죄를, 이 법률을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조조가 칼을 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일종의 당시의 형벌이에요. 아, 일종의 곤형이라고 하는 형벌이고 신체에 훼손을 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증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고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만 있다면 그 능력을 내가 사서 인재로 등용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도덕성, 품성 이런 걸 떠나서 그 인재를 내가 반드시 품고 그 사람을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바로 조조의 인재 등용 용인수를 나타낸 정책이 구현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만 본다고. 근데 조조에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조조 일생일대에서 최악의 악행으로 손꼽히는 서주 대학살 사건이에요. 도겸전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서주 백성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강이 붉게 물들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되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도겸에 의해서 조조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해요. 그 보복을 위해서 서주의 그 10만의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고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조조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조조는 보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조금씩 정치적 야망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 변해요? 조조의 죄를 고하는 각지의 그를 시기하는 상소문이 올라와도 황제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들을 조조가 사전에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경우 때문이죠. 또 황후의 가족들이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조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분노한 조조는 칼을 차고 가서 황후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소설에서 알고 있던 조조의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네, 이런 조조의 모습을 보고 유비도 조조 암살에 이제 동참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비하고 장비 그리고 관우는 서로 생사를 모른 채 이 전투에서 결국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유비하고 떨어져 있는 관우의 얘기를 듣게 된 조조가 자기의 휘하로 자식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에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그대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만약 유비가 정말 죽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다라고 관우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선물도 주고 관직도 주고 끊임없이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관우가 그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선물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봉인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조조 옆에서 계속 유비에게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던 그때 조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를 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는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원소였죠.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돌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동지였지만 이제 오늘의 적이 되어서 둘은 이제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릉전투와 함께
삼대 전투라고 불려지는 바로 관도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원소의 병력은 조조군의 약 10배, 7만 대, 약 70만이라는 그런 기록이 보이는데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좀 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 3분의 1 정도는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10분의 1 혹은 뭐 3분의 1이나 되는 압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원소에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북 지역을 이제 조조가 이제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전투가 끝나고 이제 조조의 군대가 원소의 진영을 차지하게 됐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조조의 부하들과 원소와 내통했던 문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스파이의 그 증거가 남아 있었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조조라면 어땠을까요? 편지를 보고 편지를 태운 거예요. 증거를 인멸을 본인이 시켜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을 해주려고. 진짜? 소름 돋았어. 저 소름 돋았어 진짜로. 정말 돋았나요? 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답! 아, 원소에게 보낸 그 비밀 문서들을 확인했으나 조조는 이거를 모두 태워버리고 우와. 그 소름 책임을 돋았어, 묻지 진짜. 않았어요. 너무 멋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서인 위시춘추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정말 조조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이 편지를 태우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원소가 워낙 강해 나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소름 돋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제가 알던 조조의 모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를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고? 편지 태우는 거 너무 멋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그 강력한 원소에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물며 와.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그 반신반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 모습도 대단히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이니 우리는 승리했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묻어두자. 진수의 삼국지가 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이 있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전편이 있어요. 이렇게 본기와 열전을 모두 기록할 때 정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 진수는 이 본기편에 누구만을 넣어줬을까요? 조조. 바로 조조만이 본기편에 수록되어 있고 손권, 유비 모두 그냥 열전편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역사는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성은 즉 황제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조조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조와 그의 그 아들들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삼국지연의가 쓰여졌던 시대는 정사 삼국지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무려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정사와 소설 사이에는 많은 변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과장된 이야기로 알려지게 된 거죠. 특히 송나라 이후에 주자학적인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조보단 한나라 황실인 유비, 그리고 법가적인 조조보단 유가적인 바로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선 좀 왜곡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선 역사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로 결국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지연의로 인해서 오히려 유비에게 정통성이 있고 또 조조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이 더 씌워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동 지방은 송건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왼쪽에 이제 익주 지방은 유장이라는 사람이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땅들은 이미 다 주인이 있고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비는 바로 관우장비와 더불어서 이 형주의 북쪽, 바로 이 신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틈을 엿보면서 은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언뜻 보면 그 옆에는 천하제일의 장군인 관우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지만 훌륭한 장군만 있다고 그래서 바로 천하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포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잖아요. 이처럼 유비에게는 유능한 전략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한 명사가 유비에게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하죠. 와룡과 이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어도 천하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유비가 제갈량 선생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집에 없다는 거예요. 안 계세요. 예, 정말 할 수 없이 유비는 돌아가고 다음을 기약한 다음에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에 눈이 오는 산길을 듣고 또 이번에도 찾아갔는데 또 허탕을 치게 된 거죠.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갈량을 찾아서 삼형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어때요? 이번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야죠. 솔직히 3-4번인데요. 성공.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갈량 선생님은 계시는가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네. 유비로서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유비는 선생을 깨우지 말고 그가 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노라.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아, 겁니다. 밖에서. 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됐는데 드디어 제갈량이 깨어난 거예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유비가 준비하고 있는 병사는 불과 3천여 명. 초기에는 유비의 군대가 밀리고 밀리면서 쫓기듯 후퇴를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산에서 방망파의 산에서 밀려나면서 조조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계곡과 협곡에서 불화살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격의 조조군은 여기서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제갈량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죠.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그리고 매복했다가 그들을 기습하고 특히 화공작전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이제 방망파 전투 말고도 이제 또 신야에서는 뭐 수공작전을 벌여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이걸 터뜨려서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조군을 몰아냈다라든가. 쓸어버렸네. 와우. 네. 물의 힘으로. 그렇죠. 능력자. 그런 제갈량의 책략으로 유비군이 이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자 이 관우와 장비도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전략가네. 전략가고 책사구나. 그런데 사실 역사에는 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의 역할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실망인데?
예, 사실은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 방망파 전투가 벌어졌던 그 시기랑 유비가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량을 모시게 된 그 시기가 사실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예, 사실은 역사 기록에는 이 방망파 전투에 공을 세우고 전략을 짠 사람은 서서인가? 유비예요. 유비예요? 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야에 관련된 것도 신야 전투도 신야에 주둔한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 기록에는 없어요.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승리했다는 점이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가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 그리기 위해서 이 전투 장면을 소설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활용한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유비는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서 형주에 이어서 익주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갈량이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관우가 선봉장이 돼서 북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조와 이제 일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관우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관운장이 독화살을 맞아서 굉장히 그 팔에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관우의 독화살을 맞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바로 중국 역사상의 신이라고 신적인 의사라고 칭송을 받는 화타입니다. 유명한 사건. 손에 칼을 들고 관운장의 오른팔을 살을 째고 네. 이걸 벌리고 네. 그 당시에 마취술이 있었겠어요? 마취도 없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운장은 치료받으면서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술을 마시며 오히려 바둑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호. 그렇게 수술이 끝나자 관우가 화타에게 그대는 진정한 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타는 관운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대야말로 진정한 무신이다라고 신이라고 서로 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만남이 이 장면에서 있었던 거죠. 실제 역사에서는 이 관운장이 부상을 입었던 그때로부터 11년 전에 화타는 이미 죽었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너무 소설이긴 소설인데요. 소설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관우와 적토마의 그 만남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나관중은 당대의 최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마, 명의 이런 사람들을 관우하고 조우함으로써 가장 극적인 그 만남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운장의 치료도 화타가 한 것처럼 함으로써 이 장면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관우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제갈량이 천하통일의 그런 계획들이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점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조조가 뜻밖의 연합을 맺으면서 유비를 위협하게 돼요.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조조를 상대로 손권과 유비가 연합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으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권은 형주 땅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비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던 손권이 이제 조조와 함께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촉하는 삼국 분할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지만 이제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조와 손권의 거센 연합군이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관우는 형주까지 뺏기고 송건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이렇게 유비의 의형제이자 충신이던 이 관우가 219년 12월 그의 나이 58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관우가 손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잖아요. 이거 유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너무 빨리 말하죠. 손권은 조조가 흠모하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로 관운장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내서 불동의 시를 토스에서 포워딩해서 그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관우의 시체를 조조한테 보낸다고요? 관운장의 시신을 확인한 조조는 관운장을 조조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결국 안장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이에요,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무덤에 림이라고 붙는 것은 바로 제왕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을 관림이라고 하는데 사천성에도 있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관우의 무덤은 조조의 그 땅, 그 하남성 낙양외곽에 관우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관우가 죽고 불과 한 달 만에 천하의 쟁패를 하고 천하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 정치가 조조가 바로 한 달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우의 죽음과 조조의 죽음이 한 달 사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의아스럽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 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후대인들은 조조가 관우가 죽고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조가 관운장의 시신을 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관운장이 부릅뜬 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설에는 봤어요.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조조가 시름시름 두통을 앓다가 결국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조의 죽음이 관우의 저주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희대의 영웅 조조는 눈을 감게 됩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조비는 아버지 조조가 심지어 하지 않았던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넘어서게 돼요. 조조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황제를 죽이거나 폐위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 아들 조비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황제를 칭제, 즉 황제를 자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위나라가 되는 것이죠. 진짜요? 그런데 제갈량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군주께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될 것을 간언하게 되고 드디어 유비는 촉한을 이제 건설하고 바로 그 황제가 된 것이죠. 이제 송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 해야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도. 조씨 가문도 황제가 되고 유씨 가문도 새로운 촉한의 황제가 됐으니까 그 이듬해에 손건도 오나라를 세우게 되고 바로 또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위촉오라는 바로 세 나라의 삼국지, 세 나라가 이제 건국된 거예요. 황하유역 대부분은 위나라가, 그리고 남쪽에 강남과 장강 이남의 이 광대한 땅은 손건이 장악하게 되고 오나라라고 하게 되고,
장강 중류유역과 바로 사천 지방과 호북성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촉한이라고 하게 되면서 세 나라가 정립, 즉 딱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 바로 제갈량이 계획하고 예측했던 바로 천하 삼분지계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갈량은 이제 일생일대 이 대업을 위해서 위나라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제갈량 인생의 최대 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다른 전략과 묘안을 세우는 위나라의 으뜸가는 전략가, 바로 사마의였죠. 이 사마의는 처음에 이제 조조가 등용했던 그 사람이고, 사마의는 어릴 때부터 그 조비, 위나라 황제가 된 조비를 어릴 때부터 보좌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게 돼요. 네. 근데 제갈량은 그 대군과 사실 싸울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군이라. 그러나 제갈량은 군대는 뒤로 퇴각시킨 다음에 사마의 군대가 보이는 촉한의 군진이 보이는 저 높은 성벽 위에 올라서 제갈량은 태연하게 가야금을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문도 열어놨잖아요. 열어놓고. 네. 활짝 열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방비다. 그리고 난 뭔가 지금 여유롭다. 근데 섬뜩하긴 할 것 같아요. 사마이는 뭔가 또 이거 꾀가 그치, 있는 그치. 거다. 이거 매복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못 들어갈 도망갔대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갈량의 전략이라면 이제 사마이는 분명 제갈량이 이렇게 덫을 두고 이걸 통해 쳐들어오게 되면 함정을 놓을 거라고 사마이가 생각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고 군을 이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전투에서 주로 계속 수비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공격했다가 제갈량에게 당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수비를 하고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갈량의 북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 무모한 전쟁을 제갈량은 마지막 집착을 하고 끊임없이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을 감행하면서 신변의 외병을 얻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54세의 나이로 제갈량마저 숨을 거두게 되고 촉한의 북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예. 근데 죽은 뒤에도 제갈량은 전략이 계속 이어져요. 촉군이 이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마이가 이제 막 쫓아갔겠죠. 그런데 촉군의 장수가 제갈량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갈량이 그런 복장을 하고 마치 여전히 제갈량은 죽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 모습을 모방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북을 올리면서 공격할 것처럼 막 대응을 했던 거죠. 이게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내렸던 마지막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역사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 역사에서는 제갈량이 죽으면서 촉한의 군대는 정말 쓸쓸히 퇴각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촉한이 머물렀던 진영을 돌아본 다음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사 삼국지에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 진영을 돌아보니까 과연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로다. 사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쫓는다는 이야기보다 사마이가 진영을 보고 했던 그 감탄, 그것이 정말 제갈량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